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지난번에 인문 예술 했었다, 그쵸? 그럼 오늘은 사회과학인데 인적성 강의, 인류성 세제, 협업성 배제 사유. 여러분들 400번 했어요. 400번이고 숙제 없나? 아, 이거 수업 시간 했구나. 그러면 이걸로 봅시다. 오. 근로장려세제, 명예훼손죄, 위법성 배제 사유. 둘 다 중요한데 위법성 배제 사유 봅시다. 90페이지. 자,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의 뜻을. 위법성. 유빈아, 위법성이 무슨 뜻인데요? 법을 어기는 것 같은 성질. 맞죠? 위법하다라고 하면 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법을 어기는 성질이야. 맞죠? 배제가 무슨 말이야? 어서 오세요. 배제가 무슨 말이야? 연재야, 배제가 뭐예요? 제외하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 배제. 배는요, 등을 뜻합니다. 등 돌린다고. 제외하고 등 돌린다고요. 그게 이제 배제입니다. 배제.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위법성 배제야. 여자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위법성이 배제됐어.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야, 합법이야? 합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위법한 걸 배제했으니 뭐가 되는 거야?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원래는 위법한 행위인데 그것이 배제되어서 합법이 되는 사유 이 말이겠죠. 연결돼요? 자, 그래서 명예훼손죄 위법성 배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 어떤 법이요, 위법성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때때로. 법인데 위법성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라는 법이 있는데요. 얘가 B라는 법이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거야. A라는 법을 지키면 B라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의 충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이 명예훼손죄. 여러분들 명예훼손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 명예훼손죄. 이건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도움되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때 더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뭡니까? 그치야, 명예훼손이 뭐야? 90페이지요. 명예훼손이 뭡니까? 누군가의 명예가 말 그대로 깎이는 겁니다. 훼손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 맞죠? 내 명예가 깎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실적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있는 사실을 말했어.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감추고 싶은 사실이나 부끄러운 사실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예시할 때 좀 맨날 드론 얘기하는데 드론 얘기를 좀 하자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통 드론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똥 얘기하면 애들 막 자지러지는 거 한 3, 4학년 때인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변비야, 악성 변비야. 근데 나는 이 변비 사실을 너무 숨기고 싶어.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응가를 못했는지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고 싶어. 근데 내 친구가 학교 담벼락에다 적어놓은 거야. 나 일주일 동안 응가를 못했다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겠다, 그쵸? 이해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응가 못한 건 사실이란 말이야. 맞지? 나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거를 알림으로써 내 명예가 어떻게 됐어? 깎였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뭔데? 그럼 이게 뭐야? 당사자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실인 거지. 맞죠? 그거를 밝힘으로써 저기 뭐냐? 명예를 훼손당한 거.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보는 걸까요? 없었던 사실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저기 뭐냐? 나는 사실은 일주일 동안 응가를 못했는데 누가 담벼락에다가 2주일 동안 응가 못했다고 얘기해봐봐. 허위 사실이잖아. 맞죠? 명예가 훼손됐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래서 아닌 나라들은요,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자, 봅시다. 한 인간의 인격이나 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한답니다. 법적으로 명예라고 하는 건 객관적 사회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걸 명예라고 하는구나. 우리나라 형법 배웠다 그랬죠? 형법은 어떤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다. 적시가 무슨 말일까요? 적시한다. 시는요, 볼시자입니다. 볼시자. 적은요, 그냥 보이게 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은요, 어떤 사실을 공공연히 보이게 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아까 나 명예 어떻게 훼손됐어? 학교 담벼락에 뭐라고 적혔는데 일주일 동안 응가 못했다고 적혀있다고. 공공연히 적시했다고요. 누가 적었어? 맞죠? 자, 공공연히 적시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뭐 하는데? 처벌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요 적시하여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아까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 처벌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내린다면 뭐가 침해당할까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내가 실제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담벼락에다가 노동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적었어. 이걸 가지고 처벌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된다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라고 적어놨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야. 응가 못했다는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맞죠?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나쁜 사람한테. 그래서 담벼락에다 노동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적었어. 의도가 너무 선하잖아. 공공을 위해서. 맞죠? 그러면 그건 진짜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왜 사실을 얘기해?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형법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잘 보세요, 진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가를 못했다는 사실을, 미안한데 계속 얘기해서, 그 사실을 담벼락에 적으면 난 처벌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적어놓은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되죠? 자, 즉 언론의 자유와, 보통 그런 거 누가 밝힙니까? 신문, 언론이 밝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고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위법성 배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위법성 배제 사유가 뭐라고 했어? 법을 어기는 성질을 배제하는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그 말은 아까 뭐라고 했어? 불법이라고 했어? 합법이라고 했어? 합법이 되는 이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는 거야. 그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가 바로 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이 되는 거지. 그 조건이 붙었으면 위법성이 배제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걸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지문에 1문 안에 좀 내용이 많다, 그쵸? 자,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명예훼손은요, 잘 보세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적시된 사실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거를 만약에 처벌하게 된다면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뭔데? 아까 밑에서 나 얘기했던 위법성 배제 사유가 된다고요. 그 사유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야. 그렇죠? 다음 볼게요. 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진실성, 공익성, 방법의 상당성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진실성, 공익성, 방법의 상당성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휘력이 좀 좋으면요, 이거만 보고도 벌써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진실성 뭐야? 말 그대로 진실인지 아닌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적시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진실이어야 돼. 사실이 아닌 걸 쓰면 바로 뭐로 잡혀가? 허위 사실로 잡혀가지. 허위 사실은 무조건 처벌이거든. 맞죠? 자, 허위 사실은 무조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쁜 짓이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진짜여야 돼. 그 내용이. 다음 두 번째 아까 공익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진실을 알리는 게. 내 이익을 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어떤 그건 무언가가 있어야 돼. 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보세요. 방법의 상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은 어디에서 나오는 당자일까요? 이 당자랑 똑같은 당자를 쓰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당자랑 똑같은 당자를 쓰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공익의 방법의 상당성. 방법이 뭐 당하다. 방법이 원당하다, 정당하다, 당위성이 있다. 그럴 때 당이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방법의 상당성이라고 하면 이 당은요, 정당하다 또는 당위적이다, 당위성이 있다 라고 할 때 당자일 겁니다. 정당하다는 다 알잖아. 맞죠? 자, 그러면 방법이 뭐한 거? 당위성이 있는 거. 방법이 정당한 거. 방법이 당연한 거. 이런 것들. 그러면 방법이 나쁜 방법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실적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몰래 쳐들어갔어. 허락도 안 받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방법이 정당하지 않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단어를 보고 대충 뒤에 나온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진실성, 공익성, 방법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끝났어요. 봐봐. 적시대 사실 뭐 해야 돼? 진실이어야 돼. 맞죠? 자, 다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언론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잖아요. 그럼 허위 사실이지만 그럴 때 처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찾았는데도 그게 잘못된 정보였을 수 있잖아. 맞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올렸어. 근데 진실이 아니야. 그럼 뭐야? 깜깜 가야지. 벌금 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요? 자료나 근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진실성을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다만 잘 보세요. 허위 사실을 진실로 착오한 상태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행위자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뭐 해야 되느냐? 공공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진실한 걸로 믿었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 가지 조건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허위 사실은 무조건 처벌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 언론사가 몰라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단 말이야.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온갖 자료 다 찾고 자료를 이만큼 찾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이래. 그럼 뭐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잖아. 자료가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해되죠? 그러면 허위 사실이더라도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위법성이 배제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법성 배제 조건입니다. 자, 위법성 배제 조건은요. 진실성, 그 다음에 공익성, 그 다음에 방법의 상당성이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언론은요. 내용의 진위 여부가 뭡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죠.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여부에 조사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합리적인 자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목적이었고요. 플러스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요. 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한편 잘 보세요. 진실을 보도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의 일반의 이익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뜻한답니다. 사실의 적시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사인지 공공의 관심사인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됩니다. 공인은 좀 널리 알려진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죠. 또는 공직자에 있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고요. 여론 형성과 교육에 대한 기여, 기본권 보호 등은 공적 관심사로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론 형성, 교육에 대한 기여, 기본권 보호 이런 것들은 공적 관심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관심사라고. 자, 그래서 한편 선정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는 공공의 관심사는요, 공익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A랑 B랑 연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B가 서면에서 딴 여자랑 놀고 있는 걸 봤어.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 뽀뽀를 하던데 두근두근 그거를 공공장소에 이름을 밝혀가지고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람피는 건 공익적으로 궁금하지 않은 사실이거든.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게 공익성입니다. 공공의 관심사여야 돼. 근데 그 A에 대한 관심사는 누구밖에 없어? A를 아는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야. 심지어 A를 싫어하는 사람. A 친구들은 지켜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 맞죠? A랑 B랑 연애하는데 A가 글쎄 서면에서 딴 여자랑 놀고 있네. 이 사실을요, 이름을 밝혀가지고 공공장소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거는 잘 보세요. 성정적인 호기심만을 충족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A가 사실 알고 봤더니 정치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의 스캔들은요, 공적 관심 또는 공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거는 이름을 콱 박아가지고 신문에다 실어도 됩니다. 공직자니까. 자, 그래서 내 친구의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건 신문에다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사회 지도자나 이 사회 지도층에 바람피고 있는 건 공익이랑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려도 됩니다. 신문에 이름 콱 박아가지고. 알겠죠? 자, 예외적으로 공익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시된 피해자가 공인이냐 아니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 그 사람 공인이죠. 공직자잖아. 맞죠? 공인이야. 맞죠? 그런데 내 친구의 남친은 공인이야?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적시된 피해자가 공인이냐 아니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거기에서 공인 중에서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출직 공직자. 왜 선출직 공직자라고 얘기할까요? 공직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공직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타고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은 뭐야? 원래 누군가가 뽑아준 게 아니고 자기가 입사해서 자기가 승진해서 올라간 사람이잖아. 맞죠? 그런 사람 말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선출직 공직자라고 합니다. 선출은 누가 선출해줬는데? 우리가 선출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의 스캔들은 언제든지 띄워도 되는 거야.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및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공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다 공개당합니다. 그냥 낱낱이 파헤쳐져요. 내 통장의 잔고의 1원까지 다 밝혀집니다. 이거 알죠, 여러분들?
투표할 때 투표용 주는 그 투표 관련된 서류들 집에 막 그 배송 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열어보면요. 그 투표 저기 뭐냐 선출 받으려거나 나이 먹으니까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자 저기 후보자 그래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막 뽑아달라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막 이만큼 해가지고 집에 막 봉투로 오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거 쫙 보고 나서 뽑을 사람 뽑는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거기에 내역에 보면 뭐도 있냐면요. 이 사람 재산, 이 사람의 배우자의 재산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나옵니다. 엄청 민감한 사생활이잖아. 전부 다 나옵니다. 주식 얼마 가지고 있는지 뭐 한지 재산 얼마 있는지 다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개인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신뢰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요.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공익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에이씨 내가 그 바람피는 거 알았으면 안 뽑았을 텐데.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모르고 뽑았으면 그거 공익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공익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 역시해도 된다는 거야. 맞죠? 자, 반면 비선출직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서 사생활이 공익에 해당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왜?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니야. 이 인기 끌어가지고 표 받은 게 아니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그렇고 한편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사회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 모두 공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자, 공적 관심사인지, 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요. 첫 번째 무엇을 고려해야 돼? 공적 관심사인지. 자, 다음 두 번째 공공의 관심사인지. 자, 다음 세 번째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공적 관심사랑 공공 관심사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들? 공적 관심사는 뭐야? 모두를 위한 관심사 이 말이야. 모두를 위한. 그러면 공공 관심사는 뭐야? 공공이 뭐야? 여러 사람이잖아. 여러 사람이 관심 가지는 관심사.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피해자가 공인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선정적 호기심 충족하는 공공 관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도자,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 스캔들은요 공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선출직 공직자. 인기 연예인. 자, 다음 사회 저명인사. 마찬가지로 의 사생활이라고 할게요. 사생활은 공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래요. 진실과 공익을 추구하는 수단도 적절해야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수단의 적절. 아까 수단의 상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성. 맞죠? 수단도 적절해야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언론이 흉악범죄 현장 검증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 보도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내보내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그 공익을 표방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흉악 범죄자가 있는 거야. 그럼 그 흉악 범죄자를 그냥 잡아놓고, 그리고 흉악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들이나 경찰들이나 언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이 몸으로 이제 모형 가지고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범죄자가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해줘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거가 너무 흉악하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어떨 때는 방송에 부적절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그 부적절한 경우에도 우리 방송사가 우리만 보여주고 싶어. 왠지 쟤네들 안 보여줄 것 같아. 우리만 딱 보여줘. 근데 그 의도가 어때? 너무 나쁘잖아. 우리 방송사만 보여줘가지고 시청률 올리려고. 맞죠? 자, 그럼 방법이 너무 못됐단 말이야. 수단이 너무 못됐어. 맞죠? 그러면 뭐야? 그때도 위법성 배제가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진실성 플러스 공익성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추가가 돼야 돼. 수단도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았다니까 이게 지금 삼중부정이죠. 부정. 자, 그래서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란 얘기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나중에 문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봅시다. 116페이지. 어렵다. 자, 봅시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지문들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유전 물질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대체로 이런 생명과학이 나오잖아요. 지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이 생명과학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DNA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 맞죠? 근데 DNA가 어떻고 RNA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에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안 그려지거든. 그래서 글을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 봅시다. 흔히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재채기, 콧물, 고열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감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라고 하는 병은요, 한 개의 병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감기는 매년 다르고 걸릴 때마다 다릅니다. 맞죠? 한 번 걸렸던 감기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건 그냥 알지 못하는 약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으슥으슥하게 만들고 콧물나게 만드는 그거 다 감기입니다. 코감기, 목감기. 맞죠? 왜냐면 감기는 정해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우리는 감기라고 부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나 기관 없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유전 물질인 DNA나 단일 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 물질인 RNA로 증식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DNA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압니까, 여러분들? DNA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DNA. 여러분들은 그 중학생들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어릴 때 뭐 방탄소년단 뭐 이런 거 안 봤지? DNA 노래 몰라요? 모르는 세대가 됐구나. 어떡하냐. 방탄소년단 옛날에 DNA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자, 잘 보세요. DNA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이 참 그림이 잘 보이네. 자, DNA를 2D 평면으로 하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사실은요, 얘가 이렇게 평면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 줄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선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되어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중 두 개로 나선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DN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RNA는 단일 나선 구조랍니다. 단일 나선 구조는 뭐야? 이 한 선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지. 맞죠? 한 선이 뭐 이렇게. 맞죠? 그러면 뭐 RNA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참 이 그림 맞나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DNA는 뭐야? 두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맞죠? 자,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지식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는 지식이 없어요.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자, 지금 DNA랑 RNA로 증식한답니다. 증식이 무슨 말인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바이러스 균이 많아진다. 증식한다. 서로 이제 많아지는 거야. 복제가 되는 거죠. 자, 바이러스는 또한 스스로 호흡, 소화, 배설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스스로 합성 분해할 수 없습니다. 유빈아,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릴까요? 자, 합성하고 분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숙주세포에 기생하여서 살아갑니다. 숙주가 뭔데요, 여러분들? 숙주, 나물, 숙주가 뭔데?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침투합니다. 맞죠?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침투하면 바이러스는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침투하면 얘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기생해서. 맞죠? 그러면 기생하면 나는 기생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내가 기생하고 있는 대상을 뭐라고 하느냐? 숙주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는 누군가의 기생해서만 살아가야 돼. 바이러스는. 그래서 기생했어. 빨대 꽂았어. 그러면 내가 기생하고 있는 이 대상이 숙주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숙주 밖에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데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단백질 결정체로 있다고요. 우리 감기 걸리는 거 생각해봐. 공중에 단백질 결정체로 있는 거야.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코나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이 몸을 숙주 삼아가지고 증식하겠지. 그럼 증식이 좀 많이 되면 난 뭐해? 열나고 아파. 걔네들 다 이겨내. 그러면 다 나아. 맞죠? 자,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경계물질이랍니다. 얘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생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런데? 생물이라면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호흡하고 배설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기관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 못 산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거야. 그러나 이러한 단순하고 원시적인 구조 덕분에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 자,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구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됩니다. 병원체가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고3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해가지고 내가 화딱지가 났었는데. 병원체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알겠죠? 근데 지금 나이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병원체는요, 말 그대로 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이 말입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생명체 또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병의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병원체라고 합니다. 병원체. 자, 다음. 얘가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구조 때문에 병원체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빈번하게 뭐가 발생하느냐? 돌연변이가 발생하죠.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빈번하게 돌연변이가 발생한 게 바로 뭐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겠다. 그렇죠? 코로나 때 여러분들 몇 살이었어요? 유치원생? 2학년? 아, 그러면 좀 기억나겠네. 마스크 막 맨날 끼고 다니는 시절. 그렇죠? 그럼 2학년 때 마스크 끼면 막 얼굴 다 덮고 그랬겠네? 아니야. 얼굴이 좀 컸나요? 자, 봅시다. 자, 어디 갔냐? 실제로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대요.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 10만에서 100만 배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여러분들이 DNA가 복제됐다고 생각해봐봐. 아, 그러니까 복제가 아니고 변형됐다고 생각해봐봐. 내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몸이 아프겠지. 맞죠? 또는 갑자기 생김새가 다음날 변해 있을 거야. 맞죠? 팔 모양도 막 변해 있을 수도 있고 DNA가 변했으니까 손가락에 한 개 더 생겨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근데 우리는 DNA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DNA는 잘 안 변하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그런데 RNA는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10만에서 100만 배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가 증식해서 새로운 세포로 뭔가 복제될 때마다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RNA는. 이해되죠? 자, 해마다 새로운 병원체로 등장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바로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기죠, 감기. 감기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죠. 맞죠? 해마다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뭔데요? 해마다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이 바이러스 DNA 또는 RNA로 증식합니다. 자, RNA 바이러스는요, 빈번하게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병원체로 등장하는 것.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 대표적인 예시다. 그렇죠? 자, 다음.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상이 심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호흡기 질환만을 가리키는 병명이랍니다. 자, 그래서 독감은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급성호흡기 질환이랍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감기와는 다른 질병이래요. 아, 여기서 말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기랑 좀 다른 거구나. 아까 감기랑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독감이라고 부른다고. 매년 독감 주사 맞잖아. 맞죠? 독감 주사를 매년 맞는 이유는 뭐라?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이겠네. 맞죠? 자,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A형, B형, C형 세 가지로 분류된답니다. 자, 그래서 C형은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 병원체 정도로 취급된대요. 자, 매년 접종이 공고될 만큼 심한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건 A랑 B랍니다. 자, 전염력이 강하고요. 온갖 종류의 환경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돌연변이가 생긴답니다. 자, 다음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44개가 있대요. 인간 사이에서 전염되는 B형과 C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달리 조류, 포유류 등 숙주 사이를 옮겨 다니는 동안 더 큰 폭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답니다. 우리가 그때 유행했던 이 코로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였습니까? 어느 동물한테서 온 거였어? 기억납니까? 박쥐한테서 온 거였죠. 박쥐한테서.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종류의 바이러스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수공통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 조류독감 중에서도 여러분들 좀 위험한 조류독감은요, 사람이랑 조류랑 같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냥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도 막아야 되고 그 날아다니는 새들도 막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 이는 뭐야? 사람이죠. 수는 뭘까요?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을 뜻하는 한자가 뭐 있는지 압니까? 금수라는 말이 있거든. 금수. 처음 들어봐요? 금수라는 말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짐승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금은요, 날아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이런 애들을 보고 무슨 류라고 합니까? 맹금류라고 하죠. 들어봤어? 뭔데? 아주 사나운 금에 해당하는 종류라는 거야. 이해되죠? 수는 뭔데요? 땅 위를 걸어다니는 애들을 수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금수는 날아다니는 애들이랑 땅 위에 있는 짐승이라고 해서 금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서운 애를 뭐라고 해요? 맹수라고 하는 거야. 맹수. 알겠죠? 이런 것들 다 상식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조류랑 포유류 사이에 숙주를 옮겨 다니는 동안 큰 폭으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이되어서 초유의 변종 독감을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답니다. 독감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런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형이 있답니다. C형은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자, A형, B형은요, 심한 감염 증상을 일으킨대요. 자, 그 중에서도 A형은요, 조류, 포유류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소변이랑 대변이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소변이는요, 작게 변하는 거겠지. 변이가 변하는 거니까. 맞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복제해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염기 서열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소변이는. 여러분들, DNA, 그러니까 RNA나 DNA나 마찬가지인데, 쌤은 DNA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DNA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DNA는요, 이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DNA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똑 잘라내잖아요. 자, 그럼 똑 잘라내면 여기 줄기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마치 컴퓨터 데이터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각각의 부위마다 염기 서열들이 막 몇십억 개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T, A, G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CTAG가 거의 무한에 가깝게 반복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반복되는 서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른 거야. 누구는 CTAG, AA, AC, T 이런 식으로 나열되고요. 누구는 또 어떻게 되냐면 CTAG, ATG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럼 이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뭐겠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기 서열이라고 하거든. 한 47개 이렇게 나열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염기 서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의 순서가 바뀌는 거, 이 돌연변이,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소변이라고 한다고. 소변이. 알겠죠? 자, 다음. 너무 많이 배우네요. 자, 다음. 또한 우리 몸에 침투하여 우리 몸의 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항바이러스 약제의 내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탈바꿈하는 것도 전부 소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거야. 그거 알죠,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막 걸렸어. 근데 이제 이 항바이러스 약물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익숙해져 버렸어. 그 뭐냐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거든. 안 죽고.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 쭉 나열되는 그 염기 서열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항바이러스제의 역할이 안 먹히는 거야. 자, 다음. 대변이는요, 두 종류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유전자의 재편성을 가진답니다. 대변이는 크게 바뀌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유전자의 재편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의 바이러스로 변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DNA나 RNA가 있어. 예를 들어서 RNA로 얘기해 봅시다. RNA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어떤 바이러스의 RNA야.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의 RNA가 이렇게 있어. 둘이 만났어. 섞인 거야. 그래서 새로운 RNA가 만들어졌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대변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러 생물종들을 넘나들며 대변이를 일으킨 때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야. 때로는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편성을 거쳐서 하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변이되기도 한대요. 자, 볼게요. A형 인플루엔자가 여러 생물종을 넘나들면서 대변이를 일으키면 매우 위험합니다. 때로는 A, B가 합쳐져서 하나의 바이러스로 변이되기도 한대요. 그게 위험한가 봐. 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소변이랑 대변이로 나눌 수 있는데, 소변이는요, 뭡니까? 변이가 되는 과정에서 염기 서열에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대변이는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데 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저기 뭐냐. 내성, 약물 내성. 약물에 내성 생기는 바이러스. 자, 다음 대변이는요.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편성을 통해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됩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요. 생물종을 넘나들면서 변이를 일으키면 매우 위험하답니다. 또는 A형과 B형이 만나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되기도 한대요. 자, 다음. 그런데 생물종들은 본래 주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수용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답니다. 이를 종간장벽이라고 한대요. 생물종은요, 수용체의 모양이 달라서요, 감수성이 다르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누군가 어떤 생물종, 강아지가 감염되면 그냥 조금 아프고 말아. 사람이 감염되면 거의 뭐 죽을 지경이야. 좀 다르다는 거야. 자, 이걸 종간장벽이라고 한답니다. 종간장벽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러 생물종을 오가며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안전장치를 역할을 한대요. 생물종 오가며 일으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한답니다. 조류독감을 감염시키는 특정 유형의 A형 인플루엔자는 그에 잘 맞는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이지만 그런 수용체가 비교적 적은 인간에게는 잘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종의 A형 인플루엔자가 대변이를 일으키면 종간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12년생. 자, 예전에 신종플루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 또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종플루는요, 코로나처럼 감염력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안 끼고 있어도 앵간하면 안 걸려. 근데 걸리면 더럽게 아프답니다. 열이 펄펄펄펄 난대요. 그래서 신종플루로 죽은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코로나가 위험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도 걸리는 거야, 코로나는. 말도 안 되게. 이해되죠? 전파력이 엄청 뛰어났죠. 근데 신종플루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요. 신종플루는 그냥 걸린 사람만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안 걸린 사람들이 앵간하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열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열 좀 난다 싶으면 바로 조퇴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는 조퇴가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손에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재니까 이제 손가락 이렇게 넣어놓고 귀 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조퇴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맞죠? 자,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내 친구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휴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휴지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얘를 어디 뜨거운 데다 이렇게 대놨어요. 그러고 나서 귀에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고 이제 체온재를 갔다. 체온에 45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 나 그 학교에서 맞던 시절이라 가지고 바로 제가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 맞으러 갔습니다. 똑똑해야지 사람이. 그렇죠. 그럼 안 돼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니까 가능했던 거야. 요즘 시대가 아니고. 알겠죠?
자, 다시 신종플루는 조류 독감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 돼지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편성을 거쳐서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이되어서 인간을 감염시킨 변종 조류 독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우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생물종은요. 바이러스 수용체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종간 장벽이라고 한다고요. 얘는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조류 독감은요 다 오리한테 치명적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일어났던 신종플루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랑 플러스 돼지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뭐가 일어났어? 대변이가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당시 위험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시간 오래 걸렸네. 요거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지금 문제 6개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풀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은 8시 딱 23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알겠죠? 자, 시작.